자, 저도 왔습니다. 자, 2부 해야죠, 2부. 2부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병점 방문각 학우님들은 모의고사를 끝낸 후에 보고 민법 해설은 우리 석기 민석기 선생님이 예, 석기 이름이 좋아서 석기 시대 이거 괜찮아네요. 저는 이 부동산 두루미를 예, 워낙 부동산 학을 치면 그렇죠. 이게 학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동산 두rum이라고 지금 이름 바꿨는데 자 민법은 석기시대 TV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석기 쌤이 처음이라 이제 어떻게 해설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렇죠. 편안하게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제 21번부터 이제 투자론이 주된 내용이겠죠. 자 스탑 하고 풀어보세요. 투자 분석 기법은 기본 계산 문제고 계산 문제는 버려도 제가 아무 말 안 씁니다만 말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순영가,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법이죠. 1번은 할인법 구분하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은 할인법의 일종이죠. 그리고 할인법은 무엇입니까? 할인법은 항상 수익과 비용이죠. 지출,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현재 시점의 수익과 비용으로 환산해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옳은 질문. 회수기간, 잘 안 들어와요. 그럼 넘어가요. 자, 내부 수익률법 하면 항상 앞에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내는 것이죠. 공식 내부로부터. 근데 이 공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순영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그런데 수익성 지수니까 1이죠. 근데 1보다 작게 만드는 할인율이 아니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와야죠. 그 다음에 회계적인 이익률법과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비할인법이라는 뜻이죠. 자, 비할인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인법만 아니면 비할인법이에요. 그래서 할인법 4개를 기억해야죠. 순영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온 형가. 형가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할인법인 거예요. 형가, 회수, 기간법. 형가. 3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회수기간은 투하한 자본을 수익으로 얼마를 회수할 것이냐. 요 뒤쪽에 보면 여기 있어요. 요거 할 때 한번 미리 한번 해볼게요. 자, 25번을 미리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A안이에요. A안은요, 지금 500만 원을 투자했고, B안은 7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수익으로 회수를 하는데, 자금을 회수하는데, 첫 번째 볼게요. 700만 원을 투자해서요, 1년째 200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회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년째 300 벌었어요. 그러니까 누적해서 500 회수한 거죠. 그리고 3년째 200이니까 결국 700을 투자하면 총 3년에 걸쳐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자금을 회수하잖아요. 그러니까 B안에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몇 년이니? 그러면 3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을 보죠. 5번. 5번은요. 100, 200, 100이니까 여기까지 지금 400만 원 투자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400만 원 회수한 거죠. 회수. 그런데 4년이 되면 600으로 회수하잖아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몇 년에 회수할 것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결국 3년과 4년의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 3년 6개월. 요게 자금의 회수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해보죠. 자, 600이에요. 자, 지금 200만 원 회수했고 100이니까 누적 300.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치면 500만 원. 근데 600이니까 또 3년 6개월이네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볼까요? 800을 투자했고 200. 그 다음에 100이니까 300. 여기까지면 600. 700, 800. 아이고, 딱 4년에 걸쳐서 회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얘가 4년이죠. 4년.
그 다음에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자, 100만 원, 200만 원, 누적 300, 누적 500, 누적 800. 그러니까 4년 하고 더 회수해야 되니까 정답은 너 같다. 그래서 정답은 B, 2번. 이런 걸 우리가 회수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수기간. 예.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을 수익으로, 투자 자금을 몇 년에 걸쳐서 회수하느냐예요. 그리고 이런 투자안의 회수기간은 항상 짧아야만 당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죠. 짧아야 좋죠. 얼른 회수하고 돈 챙겨서 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아유, 회수기간 물어봤어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예.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나오면 내가 아는 게 항상 모가지 쳐서 앞에다가 손부채. 손으로 부채를 붙입니다. 손부채, 순영업소득을 넣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해석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 잘립니다만 순영업소득이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걸 뜻하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크면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순영업소득이 작으면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분수 형태니까 항상 1을 기준으로 하죠.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많다는 뜻이고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 그러면 뭐가 보여야 되냐? 요게 보여야 돼. 요게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항상 분수를 읽을 때 뭐뭐에 대한이면 뭐뭐에 대한은 분모에 대한, 분모에 대한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입니다. 이거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원리금 상환에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 요 두 개를 합친 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2이고 아이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가야지 계산이니까.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큽니다. 부채 감당률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모가지 치고 위가 뭐가 올라가니까 순영업소득이 올라가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순영업소득을 측정하는 지표.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이 말은 순영업소득이 크다는 뜻이에요. 순영업소득.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하향 조정하느냐 상향 조정하느냐 똑같아요. 부채 감당률은 모가지 쳐서 위에 순영업소득이 올라가니까 순영업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건 순영업소득이 낮은 대안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은행은 항상 자신이 순영업소득에서 자신이 받을 부채 서비스액을 받는 거니까 순영업소득이 큰 걸 유리하겠죠. 그래서 은행은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면 부채 감당률을 상향으로 올리는 걸 희망하겠죠. 순영업소득이 큰 걸 희망하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3번 같은 거 안 풀어도 5번에서 정답을 찾아내야 된다. 자, 안 풀 거예요, 3번. 자, 비율 분석법입니다. 채무불이행률 나오면 떠오르십니까? 임채무 씨가 아니라 유채무 씨. 유채무 씨가 뭔가 두 개를 짊어지고 가죠. 하나는 영업경비, 하나는 부채 서비스. 그래서 결국 순영업 소득이 아이고 이게 틀렸네. 유채무 씨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유효총소득이 나와야죠. 유효총소득. 그러니까 24번의 정답 1번 이렇게 돼야죠. 아이고 더 안 풀랍니다. 자, 3번은 풀랍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자, 부채 비율은 항상 부채 건전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부채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모가지 쳐서 부채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근데 이 부채 건전성이니까 부채를 뭐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의 지분이랑 비교해 보는 거죠. 내 돈이라. 부채를 측정한 다음에 나의 돈, 지분이랑 비교하죠. 그런데 읽어야죠. 읽는데 뭐뭐의 대안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뭐뭐의 대안.
그럼 항상 분모의 대안이에요. 분모의 대안. 그러니까 분모가 지분이니까 자기 자본 또는 지분에 대한 부채, 즉 타인 자본의 비율입니다. 아주 잘 나오죠. 아주. 부채 비율 읽는 거 뭐뭐에 대한이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와야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은 자 이게 이제 요령이에요. 일단 회계적 이익률법은 비할인법입니다. 이게 잘 나오고 이게 생각을 해봐요. 비할인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표적인 게 수익률하고 승수예요. 수익률하고 승수. 그런데 회계적 이익률법은 왠지 수익률 같아. 회계적 이익은 수익 아닐까요? 수익률이라고 번역을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연평균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자 연평균 투자액에 대한 순이익을 의미하고 투자 안에 회계 이익률 그걸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수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커야 투자합니다. 결국 수익률이 커야 투자안이 채택됩니다. 그럴듯해. 그 다음 회수기간은 주의해야 돼요. 회수기간. 앞에 단순 회수기간이라고 나오면 얘는 비할인법이지만 현가 회수기간법 이렇게 나오면 얘는 할인법인 거죠. 근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항상 단순 회수기간을 의미해요. 단순 회수기간. 그래서 자 투자안의 회수기간을 산정할 때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건 할인법이에요. 할인법은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비할인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옳은 질문인가요? 자, 정답이 지금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겁니까? 채무 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으로 뭔가 산정한다라는 걸 모르는 순간 미궁석에 빠지는 지문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25번 했고, 자, 26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금융 너무 붙으니까. 자, 투자, 조인트 벤처. 아이고, 지분금융이죠.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고, 지분금융은 돈을 투자받아 갖고 오는 거죠. 이게 투자.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두 회사가 조인해서 벤처 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벤처 사업에 투자. 옳은 질문. 자, 원금 균등. 요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자,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죠. 공식이 대출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구한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에요. 그래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 우리 금융에서 강의할 때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1억, 10%, 10년, 저당 상수 0.163. 그러니까 1억이라는 대출 금액에 0.163 저당 상수를 곱한 1630만 원. 이 1630만 원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균등한 원리금이죠. 이거 못 찾아서 어려운 건 아닌데 못 찾아서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그다음에 매자닌은 채권은 채권인데 앞에 주식 있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이게 신주인수권부 사채 또는 전환사채 두 가지죠.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예.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를 중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를 중개하니까. 그 다음에 1차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2차 저당시장이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그래서 1차 시장은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그러면 차입자죠.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 그 다음에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이게 차입자하고 은행으로 구성된 시장입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개발금융, 아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꼭 맞춰야죠. 자, 스탑 하고 풀어보세요. 자, 1번. 원 사업 시행자의 자산과 분리된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기초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아유, 더럽게 어렵습니다만 뭔지 모르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 흐름, 프로젝트 완성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대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맞아 보여요. 그다음에 PF 대출 채권을 유동, 아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아유, 요놈 알겠네. 요놈. 항상 은행은 프로젝트 대출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좌를 운영하죠. 그리고 에스크로우 계좌를 활용하는 이유는 시공사나 그 다음에 사업주가 돈을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틀린 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 주체 간 위험 분산이 가능합니다. 요거 주의. 프로젝트 금융이 대단히 위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분산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프로젝트 대출은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이후에 그 현금 흐름으로 은행에 돈도 갖고 그 완성 이후의 현금 흐름으로 시행자나 시공사들이 이익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완성이 안 되면 올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 완성이 되도록 항상 서로 자꾸 위험을 낮추는 노력을 서로 합니다. 그러면서 위험을 낮춰요. 그다음에 5번. 금융단은 아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번, 5번 모르더라도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28번, 아유, 대출 금액 나중에 할까요? 자, 한번 하죠. 대출 금액. 자, 상업용 부동산 A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대출 승인 기준을 봐야죠. 자, LTV가 60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에 60까지 불려주는 거니까 담보물 있네요. 9억에 60이면 얼마예요? 69, 54니까 5억 4천만 원까지 빌려주네요. 하나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자, 대출 금액을 LTV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 누구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까? 이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시험에 TI는 이제 안 나오겠죠. SR이 나오건 또는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 경우죠. 바로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항상 이 둘은요, 어떻게 풉니까? 풀이 방법이 똑같아요. 먼저 뭐부터 찾습니까? 은행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먼저 찾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뭘 추정해요?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죠. 근데 대출 금액은 어떻게 추정합니까? 그러면 이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서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해서 추정하죠.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그래서 요게다가 암기 돼야 돼요. 자, 대출 승인 기준인 DTI, DSR,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찾고, 원금과 이자가 나오면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대출 승인 기준으로 부채 감당률이 줬어요.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잖아요. 손부채. 모가지 쳐서 항상 위가 순영업 소득이 올라가는데 지금 순영업 소득이 1억이라고 돼 있어요. 1억. 그러니까 여기에 1억 이렇게 집어넣어요. 1억. 그리고 1억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을 했더니 2가 돼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죠? 5천이죠. 그래야 2가 되겠죠. 5천만 원이 돼야 부채 서비스액 5천만 원. 그 부채 서비스액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원금과 이자가 되는 것이죠. 원금과 이자가 부채 서비스액이. 그러니까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 5천이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나와야만 시험장에서 푸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럼 뭐가지 치고 손부채잖아요. 손부채. 순영업 소득 1억이니까 1억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게 2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5천만 원이 들어가야 2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5천을 딱 찾는 순간 벌써 끝난 거죠. 이제 나누기 저당 상수 하죠. 근데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하려고 봤더니 저당 상수가 0.1이면 그냥 10배. 얼마? 5억.
5억 이렇게 돼야죠. 5억, 5억, 5억. 자, 그러면 이게 부채 감당률 기준 대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 5억 4천은 LTV 기준이죠. 둘 중에 작은 거니까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5억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5억. 근데 항상 기존에 대출 받은 게 있는 거 봐야죠. 기존의 대출이 1억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4억. 정답은 4억. 이렇게 돼야죠. 정답은 4억. 자, 그 다음에 자,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상환 방법. 저당의 상환 방법은 이것도 암기 코드가 있죠. 일단 특징을 묻는 거냐, 비교를 묻는 거냐. 특징을 묻는 거냐, 비교를 묻는 거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보세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특징을 묻는 거예요. 그럼 암기 코드가 항상 자, 원금 균등이니까 은행의 원금은 균등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는 항상 감소하죠. 아이고, 이자는 항상 감소합니다. 요게 암기가 안 되면 절대 못 푸는 거죠. 자, 이자가 왜 항상 감소하는 거죠? 자, 우리 시험에 내는 모든 방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원금을 상환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내는 이자는 원금을 상환하니까 은행에 내는 이자는 항상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은 균등하고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감소합니다. 옳은 지문. 특징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원금과 이자 합계가 항상 또이또이죠. 그런데 얘도 역시 뭐가 감소하는 거예요. 항상 이자는 감소하죠. 이자가 왜 감소하나요? 원금을 상환하니까. 네, 그런데 이자가 감소한데 원금과 이자 합계가 항상 균등해야 되니까 원리금 균등은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 상환분이 증가해야죠. 그래서 매기 이자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액이 증가합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매기 상환액 즉 원금이 아이고 이게 틀렸네요. 우리 위에 했잖아요.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점차 늘어나는 거니까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증, 체증식이죠. 체증식.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고 후반에 점차 늘려가죠. 그래서 체증식 또는 점증식은 후반에 소득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계층에게 선호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대출기간 만기까지 지금 총이자 수익은 차입자가 대출 상환기간 전체 낸 이자. 그러면 암기 코드가 항상 요놈이죠. 원금균등. 원금균등은 기초부터 원금을 많이 내고자 만든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금균등을 선택한 차입자는 기초부터 원금을 많이 내니까 힘들어. 그러나 이걸 잘 참으면 전체적인 이자는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금균등에 일단 이자가 적어야 돼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항상 누적된 전체 총이자는 가장 적게 내는 거죠.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인가요? 3번. 요놈이 틀렸죠.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자, 개발의 위험. 자, 스탑! 하고 풀어보세요. 자, 1번. 워퍼드런 학자는 개발을 법, 시, 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율 변화, 시장. 시장. 그러니까 얘는 시장 위험이야죠. 그 다음에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자,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그 조합원들이 잠시 딴 데 가서 이주해야죠. 전세든 월세든. 그러면 그 이주비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나가요. 근데 그 대출의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땡큐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긍정이죠. 용적률이 증가. 용적률은 건물의 부피를 뜻하죠. 이게 건물의 부피, 용적률이 늘었다는 건 팔 물건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긍정적이야죠.
요놈이 틀렸네요. 자, 이번 2회 모의고사는 뭐 버릴 문제가 없어요. 예, 해설을 버릴 문제가 거의 없네요. 그 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 이게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냥 쳐다도 보기 싫네. 쳐다도 보기 싫어. 이건 그냥 제가 바로 해설하겠습니다. 자, 틀린 거 찾으라겠네요. 자, 기억.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B.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소유 운영을 해요. 그리고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B고 끝은 T로 와요. 끝은 T. 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이게 건설 B, 운영 오퍼레이트, 그 다음에 소유권 넘깁니다. BOT.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민간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사회 기반 시설 준공했으니까 빌드죠. 그 다음에 동시에 해당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해당 시설 운영권을 포함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운용도 하고 소유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니은번 맞습니다. 빌드 한 다음에 소유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BOO예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딱 한 번 나왔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사회관전시설의 준공, 빌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정부나 제3자에게 임대, 리스죠. 리스. 빌드 했고 리스하고 소유권이 규정된다. BLT. 디귿번 BLT 맞았네요. 리얼.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자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 그러면 도로, 터널이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게 BTO죠. 이거 틀렸네요. 이거 BTO. 요놈이 틀렸어요. 요놈이 어디? BTO, 우리가 BTO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게 미음이에요. 미음. 자, 그 다음에 미음 볼까요? 이것도 BTO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설의 준공, 그 다음에 소유권이 정부 등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운영합니다. BTO. 이건 어렵지는 않은데 아주 그냥 답답한 문제네요. 자, 부동산 마케팅 자신 있다. 자, 틀린 거예요. 살짝 잘리니까 올려서. 자, 풀어보세요. 스탑. 자, 1번. 아이다 나옵니다. 그럼 고객은 아이다.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고,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학적 발전 단계를 의미한다. 그럴듯하네요. 분양 대행사를 이용합니다. 바로 암기가 나와야 돼요. 직접 할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 분양 대행사를 활용할 것이냐, 중개업소 사장님을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가격이 아니라 유통경로죠. 유통경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4번. 자, 같은 자재, 같은 시공, 같은 설비를 한 경우라도 지역이나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신축 가격이라고 하고, 이런 걸 가격 신축성 정책이라고 하죠. 가격 신축성 정책, 신축 가격 꼭 기억해 놓으셔야죠. 자, 33번 부동산 관리. 자, 한번 풀어보세요. 스탑. 자, 직접 관리 방식은 주어가 직접 관리 방식이에요.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나 전문성 결여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 건물과 부적합은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이것도 무슨 내용 연수 모르겠고. 4번. 혼합관리는 자가에서 위탁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순임대차.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그러니까 얘가 순임대차가 아니라 비율 임대차예요. 비율 임대차. 여기에 있는 두 지문은 어려우라고 일부러 낸 지문이고 비율 임대차 5번에서 정답 찾았어야 된다. 자, 34번 이제 평가론이네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가격 원칙. 자, 일단 첫 번째 기준 시점이 나와요. 그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이죠.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같은 효용이면 낮은 가격을 선택합니다. 왜 그래요? 자, 항상 소비자들은 비슷한 재화라면 항상 가격이 싼 것만 선택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슷한 물건을 팔려면 비슷한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비슷한 물건이면 가격은 유사해진다. 대체 원칙이네요. 대체 원칙.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건물의 내적. 이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거 하나 봐야겠어요. 항상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내부의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내적 조화니까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겠어요. 정답 1번. 아유 쳐다도 보기 싫어요. 아이고 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아이고 37번을 봐야죠. 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가 통상적인 시장 가치를 설명하겠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시장 가치. 자, 38번. 아이고 이것도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요령이 있다 그랬어요. 요령이 수익 분석 시효자가 있으니까 수익을 분석하는 이유는 뭘 찾아내려고? 임대료. 이것부터 보는 거야. 너 틀렸어요. 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를 통해서 뭘 찾는 거예요? 가액. 이것부터 보는 거야. 가액. 그 다음에 기준 시점 내가 알 것 같아요.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거 내가 아는 거 그대로 맞았네요. 암기하고 있는 거. 정답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감가 수정? 잘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넘어가야죠.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법이고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가액을 구하고 기준 시점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더 알아볼까요? 자,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을 그대로 기준 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이거 틀렸네. 이게 받는 상태죠. 받는 상태. 이걸 현황이라고 하죠.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 기준 시점의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받는 상태. 자, 39번. 자, 주된 감정 평가 방법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주된 감정 평가 나오면 암기사항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이 3가지는 필수 암기인데 또 나왔네.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아이고 틀린 거 옳은 거 찾으라겠죠. 그러면 1번이네요.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1번. 그 다음에 광업재단, 영업권, 당신은 갖고 있수, 갖고 있수, 없수. 그러니까 둘 다 수익관한법. 상장주식 모르겠고. 자, 40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이것도 바로 풀어보죠. 지용도. 이거 내가 암기하고 있네요. 공시가는 집원,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면상, 표준이, 지용도. 그러니까 공시상에 포함된다. 맞았고.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공시가의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옳은 지문인데 잘 눈에 안 들어오네요. 넘어가자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아이고 나왔죠. 항상 표준이와 개별이는 단독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가장 기본적인 데가 함정이네요. 틀렸죠? 자 나머지 보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됐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산정합니다. 여기까지. 자, 1부는 뺄 문제가 없어서 제가 봤더니 거의 1시간이 걸렸더라고요.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고 모의고사는 지금 당장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이 논점이 나오면 다시 안 틀려야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